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시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바뀐 새로운 세상을 맞은 기분이 드실 줄 압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를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예측을 하곤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취재한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제가 다 맞췄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일 그러니까 투표일 3일 전에 조갑제닷컴에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대충 이런 표가 나올 것이다. 문재인 40%대, 홍준표 25% 전후, 안철수 20% 전후, 유승민, 심상정은 5 내지 10% 사이에 들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오후 8시에 발표된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보면 문재인 41.4%입니다. 제가 예측한 40%대에 들어갑니다. 홍준표 후보는 23.3%였어요. 제가 예측한 25% 전후에 들어갑니다. 안철수 21.8%입니다. 제가 예측한 안철수 후보 20% 전후에 포함됩니다. 유승민 7.1%였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5.9%, 제가 예측한 5 내지 10%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실제 득표율은 확정된 게 뭐냐? 문재인 41.1% 득표입니다. 제가 예측한 40%대에 들어갔습니다. 홍준표 24%, 제가 예측한 홍준표 25% 전후에 포함됩니다. 안철수 21.4%, 제가 예측한 안철수 20% 전후에 포함됩니다. 유승민 6.8%, 심상정 6.2%, 제가 예측한 심상정, 유승민 5 내지 10% 범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우 정확한 예측을 3일 전에 한 셈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기사를 올려놓았더니 댓글이 달렸는데 저를 아주 원색적으로 욕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이제 이기고 있고 역전승할 것이다.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장관을 지내신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투표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팀의 조사로는 홍준표 후보가 1 내지 2% 차이로 역전승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것은 너무 낙관적입니다 하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조갑제닷컴 회원 토론방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홍준표 후보 당선 축하문을 미리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상 득표율을 공개를 했는데 홍준표 40% 내외, 문재인 38% 내외, 안철수 11%, 심상정 7%, 유승민 4% 이런 식으로 예상 득표율을 자신 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는데 틀린 사람이 많았을까? 이것을 우리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검증을 통해서 우리 보수 세력이 좀 달라져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문재인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저와 같이 있는 기자와 페이스북을 같이 한 친구 모임인데 이런 글을 써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번 대선에서
이모 박사의 보수 좌익 중도파 40대 40대 20%의 논리를 통하여 선거판을 관찰했다. 그래서 보수가 단합만 하면은 이긴다고 봤다. 그러나 조갑제는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연합하지 않으면 성산이 없다고 처음부터 주장했다. 이 박사와 나는 안철수를 좌익으로 봤는데 조갑제 기자는 안철수를 중도파라고 봤다. 지금 보니 나와 이 박사는 모두 틀렸다. 조갑제가 옳았다. 조갑제 이 양반 놀라운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뭐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이런 시각으로 이번 선거를 관찰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시각이란 것은 뭐냐? 한국에는 보수가 40%가 있고 가운데 중도가 20%가 있고 왼쪽에 40%가 있다. 그런데 홍준표 씨가 보수의 대표니까 40%를 받는 게 틀림없다. 그런데 안철수도 좌파고 문재인도 좌파다. 그러니까 좌파표 40%를 갈라먹을 것이다. 분산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홍준표 후보가 이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구조론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보수가 40%라는 것은 엄청 크게 잡은 겁니다.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지금 25%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즉 지난 총선 이전에 여론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새로운 선거판에 적용한 겁니다. 과거의 논리를 오늘에 적용한 거죠. 과거의 성공적 분석 틀을 세상이 달라진, 여론이 달라진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보수가 위축되고 분열된 이 상황에 그냥 적용하니까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좌파로 보느냐 중도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좌파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안철수, 좌파 문재인 후보가 좌파 40%를 갈라먹는다.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잘못 본 것이죠. 안철수 후보는 중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층도 중도예요. 그런데 왜 안철수 씨를 그 위에 뒤에 박지원 씨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세트로 묶어서 자꾸 좌파라고 보려고 하는 이런 시각이 사실과 충돌한 겁니다. 사실과 맞지 않아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 이념적 지도를 머리에 미리 집어넣어 놓고, 이것은 낡은 지도입니다. 1년 전의 지도예요. 그래서 현실을 분석하니까 맞지 않았다. 그 두 가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이 줄어들고 진보 성향이 늘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중도인데 중도와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좌파 후보라고 본 것이 또 잘못이죠. 이 이중의 잘못을 저지르면은 홍준표 후보가 틀림없이 당선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자료를 찾게 되는 겁니다. 뭐 구글 데이터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구글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유리하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는 것인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입니다. 지지도 조사는 여론조사로서만 알아낼 수 있는 것이지, 그 구글 트렌드하고 빅데이터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것은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이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 선거를 리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이 뒤바뀐 여론구조, 특히 언론의 선동보도가 거의 반년 동안 지속되면서 보수한테 불리하고, 보수의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이런 상황, 기울어진 상황,
이런 데서 선거를 하게 되었다는 이 매우 불리한 현실 조건, 이것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이런 언론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도 아닌 언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 여론이 있고 그 여론이 투표 행위를 한다는 것.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권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은 또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여론도 투표장에 가면 한 표예요. 왜곡되지 않는 여론도 한 표입니다. 이 당위론과 현실 사이에서 당위론에만 집착을 하면 현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보수 필패 구조의 선거였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한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2달 전의 여론 구조는 그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직 확정되기 전입니다. 1위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2위가 안희정 후보였어요. 3위가 이재정 후보였습니다. 이 세 분의 표를 모으면 50% 넘었어요.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방기문 씨라든지 또는 방기문 씨 사퇴한 다음에 뭐 다른 사람 합쳐봤자 5%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수 후보는. 어떻게 이깁니까? 더구나 어떻게 보수 힘만으로 이깁니까? 보수 필패의 구조였어요. 다만 여기 3월 말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후보를 경계하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이번 득표에서도 딱 41%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한 60%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차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니까 성향이 중도적이다 하니까 그쪽으로 보수가 쏠리는 바람에 1위로 치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필패 구조인데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보수표가 쏠리는 바람에 안철수 후보가 1위로 갔습니다. 이때가 분수령이었어요. 이번 선거를 결정하는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대연정을 하든지 DJP 연합과 같은 극적인 단일화를 했다면은 그 단일화는 아마 안철수 후보 쪽으로의 단일화라야 효과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때 서로 엇박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무하고도 손잡지 않고 내 길을 가서 내 힘으로 당선되겠다. 일종의 자강론이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마치 적폐 세력인 것처럼 탄핵되어야 할 세력인 것처럼 아주 배척을 하니까 홍준표 후보도 그때는 지지율이 한 6%밖에 안 됐습니다. 손잡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에 바로 북한에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차악론이라 운운해가지고 보수가 안철수 후보를 찍는 것은 이것은 보수 역적질이다. 보수 패당의 역적질이다. 그리고 문재인 세력도 노골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압박을 해서 거기에 안철수 후보가 넘어가서 나는 홍준표 후보, 이 탄핵되어야 할 세력과는 손을 안 잡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이끌어내고 해서 결국 불러온 찬스를 안철수 후보가 차버렸습니다. 그때 일본처럼 그 막후 정치가 작동했다면은 아주 고참 정치인들이
뒤에서 움직여서 가서 DJP 연합이나 노무현 정몽준 연합과 같은 연대와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제 보이는 이 지지율을 보면은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문재인 후보가 41.1%고 좌파라고 볼 수 있는 심상정 후보가 6.2%니까 더하면 47.3%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24%,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21.4%,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 6.8%를 더하면 이게 중도 보수 연합이 됩니다. 그게 52.2%입니다. 53대 47로 중도 보수 연합의 표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중도 보수 연합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41% 득표를 한 대통령을 등장시켰는데 1등, 2등의 차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큽니다. 약 570만 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이 표차가 570만 표나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을 때 약 100여만 표였던 거하고 비교하면은 5배나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건 왜냐? 황금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황금 분할이죠. 문재인 후보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본다면은 우선 보수 필승론, 보수 후보는 보수의 힘으로 반드시 대통령 당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보수 필승론은 이건 현실을 도외시한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중도 보수 연합, 그러니까 홍준표, 안철수 연대론,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또 사실의 건강점에서는 맞지만은 시간이 없었고 그것을 만들어낼 한국판 사카모토 료마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이상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은 뭐냐? 자, 선거 때는 중도 보수는 이제 연합에 실패해서 결국 문재인 정권의 등장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행히 지금까지의 노선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헌정질서, 한국의 국가 정체성, 한미동맹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끌고 간다면은 필요성이 없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국가 정체성과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여기에 중대한 변화를 꾀하고 정치보복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누가 견제하느냐? 첫째, 국회가 견제를 하고 다음에 언론이 견제를 해야 됩니다. 국회가 견제하려면은 의석수 분포상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대를 해야 과반수인 한 160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 연대는 불가피합니다. 중도 보수 연대는 선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중보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도 보수 연대. 이 중도 보수 연대를 하려면은 이 보수 쪽에, 중도보다는 아무래도 보수가 많으니까 의석수도 많습니다. 보수 쪽에서 연대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념적인 그런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중도와 손을 잡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도는 지금까지 항상 과반수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챔피언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 누구한테 손 내미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비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97년 선거 때 그 신한국당에서 경선을 했는데 1등은 이회정 씨가 있는데 2등한 이인재 씨가 탈당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이회창 씨가 이인재를 붙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붙들지 못했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보수 정치인들 싫어하고 그래서 이인재 씨가 19%나 가져가는 바람에 40만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2002년에도 이회창 씨가 같은 이념인 정몽준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씨는 JP와 김종필과 손잡고 노무현은 정몽준과 손잡으면서 그러니까 좌파는 연대를 하고 우파는 혼자 싸우니까 좌파한테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연대를 하는 게 정권을 잡고 통일을 하고 하는데 항상 이 연대가 있어야 됩니다. 연대. 이 연대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대는 넓게 말하면 동맹이죠. 동맹. 이 위대한 일은 손을 잡고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큰 사건이나 이런 것이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힘을 합치는 동맹 외교라든지 합종 연행이 꼭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도 명치 유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스마번, 지금 야마구치 현에 있었던 사스마번과 가고시마에 있었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야마구치에 있었던 조슈번과 가고시마에 있던 사스마번 두 앙숙이던 세력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 힘으로 도쿠가와 막부를 뒤엎고 천황을 받드는 명치유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것도 일본과 싸울 때 국공합작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부군을 대표하는 장개석과 공산군을 대표하는 모택동이가 일시적으로 손을 합쳤습니다. 그게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압박을 견뎌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따로 갈라져가지고 공산당 국부군 싸우다가 모택동이가 결국 이겨서 정권을 잡습니다. 이것은 모택동이가 동맹정수를 서서 장개석을 이용하고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니까 장개석을 친, 이게 신라의 통일전략하고 똑같습니다. 신라는 고구려가 남쪽으로 남진정책을 펴니까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어, 나제 동맹을 맺어서 그 고구려에 저항을 하다가 자기 힘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백제를 쳐가지고 한강 유역을 확보하는, 이게 이제 동맹 외교죠. 이런 게 동맹 외교입니다. 이런 예는 세계 역사에서 아주 많습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는 것은 영일 동맹 덕분에 이겼습니다. 영국,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영국과 동맹을 맺어서 세계 최강의 육군국인 러시아를 같이 견제하는 관계 속에서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이 러시아한테 이겼고, 이것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당시에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쟁, 러시아를 넘어뜨리는데 1905년입니다만은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힘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1930년대쯤 가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이젠 자기 국력도 커지고, 이제는 태평양에서 미국과 제해권을 놓고 맞짱 뜰 수 있다, 이러는 오판을 해서, 자기 실력에 대한 오판이죠. 일본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영국이나 미국과 1대1로 싸울 수가 없는데 오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허영심이죠. 그래서 영일동맹, 미국과의 우호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그러다가 동맹국을 찾다가 결국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하고 손을 잡아서 결국은 어떤 동맹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걸 주축동맹이라고 합니다만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삼각 주축이 되어가지고 소련, 영국, 미국과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동맹 외교를 잘못한 거죠. 그때 일본은 오판을 했습니다. 독일군이 1941년에 러시아를 쳐가지고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육박을 했는데 오판을 해서 야, 소련이 무너지겠구나. 빨리 독일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지는 동맹 외교를 잘못한 거죠. 이런 걸 들여다보면 이제 한국의 보수 세력은 동맹,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중도와 손을 잡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중도를 지금까지는 우리 중도라고 하면은 뭐 국민의당이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인데 이 정당을 자꾸 좌파로 보려는 시각이 보수층에 많습니다. 그러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운동권 좌파적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40명 중에서 한 4-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호남에서 과거처럼 90%, 80% 몰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약 60%, 그리고 안철수 후보한테 30%를 줬습니다.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30%표를 던진 것은 이건 중도표로 봐야 되죠. 이 표와 예컨대 영남표가 서로 연결되어서 보수 중도 연합이 호남 영남 연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명치유신 때 조슈 사스마 연합처럼 아주 큰 인구의 그래 되면은 남한 인구의 한 60%를 됩니다만 그게 하나의 통합이 되고 거기서 중도 보수 뭐 정권도 만들어내고 이 정권이 한국의 국내를 통합하고 그 힘으로 자유통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한다. 이런 큰 전망 속에서 이 중도 보수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대할 거냐. 그렇게 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을 가지고 중도 보수를 가르면은 그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안보 문제, 국가 정체성 문제, 그리고 사드 문제, 뭐 국가보안법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공통 분모를 몇 개 뽑아내서 여기에 우리 합의하자. 나머지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연결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도 보수 연대론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의 숙제로 남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라와 삼국통일하는 그 원동력이 바깥으로는 나당연합이라는 동맹을 맺은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떠냐 하면은 김유신과 김춘추의 동맹입니다. 김유신은 그 할아버지가 금관가야의 왕이었습니다. 가야계통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김의 김씨죠. 가야계통. 김춘추는 이 진골 출신의 골수 신라 귀족이었습니다. 두 세력이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를 신라가 먹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신라한테 먹힌 왕족과 신라 귀족이 손을 잡음으로써 권력을 안정시켰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상한 혼인도 합니다. 김춘추의 부인이 된 사람이 바로 김유신의 여동생 아닙니까? 문이라는 여동생. 뭐 꿈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야단 비슷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많죠. 문희, 그러니까 김유신의 여동생과 김춘추 사이에서 난 딸이 김유신의 부인이 됩니다. 좀 이상하죠? 김유신의 부인. 여동생이 낳은 딸이 그 오빠의 부인이 된 경우인데 그분이 지소 부인이라고 그래요. 지소 부인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혼인 관계하고는 여러 가지로
다른 풍습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혼맥을 통해서 김춘추와 김유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끄는 권력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 세력은 절대로 앞으로 한국 보수 세력 혼자의 힘으로 정권을 되찾아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보수의 단독의 힘으로 자유통일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중도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고, 손을 잡되 보수는 보수의 철학과 신념과 사상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닫힌 주체성이 아닙니다. 열린 주체성이에요. 자신이 있으니까 남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서 주체성, 자신감을 키울 거냐 하는 것을 앞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보수가 재충전할 시기입니다. 보수는 뭐가 모자랐느냐. 지금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보수가 모자란 점을 제가 부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실패했느냐? 이번에 보수는 왜 분열했느냐? 보수 필승론에 매달리다 보니까 서로가 이번에 0.1% 받은 사람도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가 된다고 하다가 보니까 정작 문재인 후보 비판은 소홀히 하고 서로 싸우는데 정력을 낭비한, 이게 바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상황을 오판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 파악이 되지 않으면은 정치적 상상력이나 전략적 상상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정확한 현실 파악, 사실 파악이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즉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 전략을 세워야 된다. 진실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다 통합하지만 거짓말은 꼭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추구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이런 노력을 보수가 게을리하지 하면 안 된다. 또 이번에 우리가 보수 세력은 보수 운동권 세력으로서 정당과는 별도의 독자적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독자적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고 모두 다 보수 필승론으로 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정당에 종속된 정당의 운동원으로 역할이 바뀌어버림으로써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거. 보수 세력은 객관적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익을 중심으로 보수 정당을 오히려 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철저한 사실 파악 위에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보수 운동의 도덕성이죠. 보수 운동권이 도덕성이 정당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당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정당의 원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선전원 역할을 하면은 이 보수 세력, 보수 운동은 죽는 것입니다. 이 보수 운동권이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독자적 목소리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그런 점에서 보수를 재정비하고 재충전하고 재구성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중에 하나의 화두가 있어야 됩니다. 화두. 그 화두로서 저는 중보연대론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즉 중도와 보수가 연대를 해서 좌파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고, 그 힘으로서 남북 통일로 나아가서 북한의 노예들을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완성하고 인류국가로 간다 하는 새로운 전망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